아마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녀와 연락이 끊겼던 지난 10여 년 동안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했다는 말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여름이 지나가고 주얼. 그해 여름 우리들. 일러스트 에세이 작가 정하영. 신간 출간 기념 북콘서트. 뜨거운 공기가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만 같던 늦여름의 어느 날. 북콘서트 안내 포스터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게 된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의 결과였다. 난 퇴근 시간에 북적거리는 종강역 4번 출구 앞에서 오랜만에 함께 술 한잔 하기로 한 친구를 기다렸고, 친구는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내게 보냈다. 마냥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엔 너무나 후덥지근한 날씨였기에 나는 더위나 피해볼 생각으로 인근의 대형 서점으로 이동했고, 서점의 정문 옆에 있는 게시판에 섰을 때 그 포스터가 내 눈에 띈 것이었다. 포스터에서 처음 그녀의 이름을 발견했을 땐 내가 알고 있는 정하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동명이인의 작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포스터 하단에 있는 작가의 사진을 보고는 그녀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0대 중반이 된 사진 속의 그녀는 전체적으로 예전의 모습과는 살짝 달라진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눈, 코, 입 모두 예전 하영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말 작가가 되었구나. 나는 그 포스터를 봤을 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무척 반가웠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룬 것에 내심 기쁘기도 했다. 작가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그 시절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목표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 그녀가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에 비해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는 나 자신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데뷔작을 내었으며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에세이를 연재하다가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을 발간하는 것이었다. 기사를 검색해 보니 그녀는 이미 일러스트 에세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 같았다. 아마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녀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녀와 연락이 끊겼던 지난 10여 년 동안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아니, 궁금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피했다는 말이 더욱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나의 20대 시기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잠시 스쳐 지나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나에겐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한 시간이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나는 항상 애틋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라린 여운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나의 마음이 바보같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예전에 어리석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소식이 궁금했어도 애써 피하고 멀리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이름을 우연히 본 후 나는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었다. 이제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로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녀의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단지 어색하지 않게 그녀 앞에 나타나 작가가 된 것을 축하해주면 되는 거였다. 어쩌면 그녀도 나를 반가워할지 모를 일이었다.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다면 예전의 추억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괜찮을 거야.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잖아. 나의 다짐과는 다르게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느낌을 애써 모른 척하며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만나보자고 결심했다. 북 콘서트는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였다. 토요일엔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특별한 스케줄 없는 주말이 나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스마트폰의 일정 관리 앱을 열고 토요일 오후 4시에 정하영 북 콘서트를 입력했다. 화면에 텍스트로 표시된 그녀의 이름과 날짜를 보자 나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다 졸업한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우리는 20대 중반이 된 4월의 어느 날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6학년 때 마지막으로 같은 반이었던 이후 10년도 넘은 시간이 훌쩍 흐른 뒤였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자 서로 한 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어릴 적 외모와 크게 변하지 않았었다. 하얀 피부에 눈과 입이 크고 웃을 때면 왼쪽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던 그녀는 반에서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자아이였다. 이제 20대가 된 그녀는 성숙한 느낌이 있었지만 분명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아직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후 동네에서 종종 만나면서 함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하고 이제 막 복학을 한 나하고는 달리 그녀는 이미 취업을 해서 광고회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나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니면 함께 길을 걷다가 자신이 작업한 광고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면 나에게 일러주곤 했다. 그때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뿌듯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씁쓸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 이제 겨우 25살이야. 뭔가 다른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싶어 하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은커녕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한창 남은 나로서는 이미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녀가 부럽기만 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살짝 머뭇거리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녀와 자주 만나게 되면서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6학년 때도 그녀를 좋아했었다. 사실 그때는 나를 비롯한 남자아이 대부분이 그녀를 좋아했다. 그녀는 반에서 손꼽히게 예쁜 아이였고 대부분의 남자아이에게 그러한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성인이 된 내가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으로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의 생각과 말투, 행동에는 분명 독특한 매력이 있었고 흔히들 생각하고 말하는 밝은 기운이 가득했다.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녀가 발산하는 그러한 기운이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우린 둘 다 영화, 음악, 미술,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리의 대화는 종종 이를 주제로 하곤 했고 그럴 때면 항상 둘 다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대화에 빠져들곤 했다. 나는 점점 주체할 수 없이 그녀에게 끌렸다.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나의 마음을 숨긴 채 우선 동네 친구로만 지내기로 했다. 내가 상우를 그녀와의 만남에 데리고 나온 건 이맘때. 즉 나와 그녀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내가 그녀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였다.
상우는 나와 고등학교 동창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린 서로 죽이 잘 맞아 하루가 멀다고 만나는 사이였다. 나한테 그녀 얘기를 들은 그는 그녀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도 그가 함께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녀에게 이성의 감정을 가진 이후로는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점점 어색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고 그를 만남에 불러내었다. 상우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나에 비해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말주변도 뛰어났다. 넉살도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타입이었고 그래서 그녀도 그런 그를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이 비슷해서인지 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해지는 것 같았고 어느새 우리 셋은 오래 만난 친구들처럼 편안하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렇게 셋이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한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상우는 문화예술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딱히 가져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셋이 모이면 대화는 그 외에 다른 주제에 대한 것들이 되었다. 그녀와 둘이서 나누던 흥미로운 대화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나는 속으로만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와 집 근처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그녀에 대한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우린 예전부터 서로의 연애 고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해주곤 했었기에 이러한 대화가 어색하지 않았다. 상우는 내 말을 듣고 순간 놀라며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네가 하영이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어. 그래? 티 났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당연히 티 났지. 누가 봐도 알았을걸. 하영이를 보는 네 눈이 그냥 하트였어. 하트. 나는 어색하게 웃고는 맥주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나는 상우에게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데 고백을 해도 괜찮을지 확신이 안 든다고 얘기했다. 그녀가 연애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상우는 가만히 내 얘기를 듣고는 말없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중요한 비밀이라도 되는 듯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엔 우선 지금 당장 고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나 태도를 보면 내가 봐도 하영이가 딱히 너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영이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확신이 들 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지금 고백했다가 사이만 어색해진다니까. 맞는 말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 상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바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녀가 연애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 지금 당장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모순된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상우는 이러한 내 생각을 듣더니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나에게 말했다. 아니라니까. 야, 내가 얼마 전에 걔랑 만나서 술 한잔 하며 얘기를 했었는데 순간 상우의 말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녀와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나 빼고 둘이서? 갑자기 날카로운 불안감이 내 가슴을 찌르고 돌아왔다. 왜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둘이서만 만난 것일까? 상우는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다. 그러한 그가 하영이와 단둘이 함께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나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우는 나의 감정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살짝 떠봤었어.
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착하고 좋은 친구라고, 얘기도 잘 통해서 항상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지. 그런 거 말고 혹시 남자로 어떠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웃으면서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가정해 보는 거다. 말해봐라 이랬지. 그녀와 상우의 관계에 대한 불안한 기분과는 별개로 나는 그녀가 상우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맥주캔을 들고 있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하영이가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지금 남자친구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만들고 싶지도 않다고. 그리고 만약 남자친구를 만난다 해도 친구처럼 지내다 연인이 되는 건 별로라고 말이야. 보니까 걔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바뀌는 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 상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자신도 이러한 말을 해서 미안하고 당황스러운 듯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가 하영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장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는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우선은 친한 동네 친구로 계속 지내는 게 어떨까 싶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상우는 말을 마친 뒤 나를 위로하려는 듯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맥주를 마셨다. 그를 통해 들은 것이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알고 나니 허탈해지기도 했고 한편으론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다. 어쨌든 내가 선택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던지 아니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던지. 우선은 기다리는 게 맞겠지.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상우를 향해 불쑥 말했다. 너 근데 하영이랑 단둘이 술은 왜 마신 거냐? 내 질문을 받은 상우는 맥주캔을 입에 댄 채로 한동안 정면만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뭐야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걔하고 무슨 관계일까 봐? 그는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말했다. 와, 웃긴다 너. 그냥 며칠 전에 집에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만났어. 걔도 퇴근하는 길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집에 오는 길에 밥이나 먹을 겸 술 한잔 하자고 했지. 그리고 어차피 금방 먹고 들어갈 거니까 굳이 너는 부르지 않은 거고. 진짜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놀랐다, 야. 상호는 이 상황이 재밌어 죽겠다는 듯 계속 웃으며 내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나는 뭔가 미심쩍기도 했지만 괜히 친구를 의심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다. 우린 맥주캔이 이미 비어버린 것을 알고는 몇 캔을 더 사서 우리 집 옥상으로 이동했다. 학교에 복학한 이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1학기가 끝나버렸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대학 생활과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그녀에 대한 마음까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리된 것 없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방학이 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던 어느 날 하영이가 저녁에 시간 되면 술이나 한잔 하자고 문자를 보내왔다. 얼마 전 상우와의 만남 이후 그녀를 만나는 게 괜히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내 마음을 숨긴 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고백이 튀어나와 버릴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가 먼저 보자고 하니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상우를 부를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은 그냥 둘이서 만나자고 했다. 둘이서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단문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내가 상상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드디어 퇴사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까지 근무였다고 했다. 나는 갑작스럽게 들은 그녀의 퇴사 소식에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약간은 놀란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나에게 그녀는 활짝 웃으며 자신은 이제 자유라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나보고 축하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렇구나. 축하해. 그러고 보니 네가 예전에 회사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난 이제 겨우 25살이라고 하면서 나는 웃으면서 그녀를 향해 소주잔을 들었고 그녀는 내 잔에 자신의 잔을 부딪혔다. 기억하는구나. 그래, 난 겨우 25살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광고주들 기분이나 맞춰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 그리는 건 더는 못하겠어. 이제부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젠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낸 거야?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난 예전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게 무엇인지 말해버리면 그 일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것만 같다는 이상한 두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진지하게 시작해 보기로 했으니까. 난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건 특별히 너한테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내게 했다. 너 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 갑자기 그건 왜? 하영. 글쎄, 무슨 뜻인데? 여름 하에 노래할 영. 여름을 노래한다는 의미야.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할아버진 여름이 가장 생기 넘치고 건강한 시기라고 생각하셨나 봐. 그러한 여름을 노래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기 있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셨던 거지. 12월에 태어난 아이에게 말이야. 재밌지? 어쨌든 내가 갑자기 이름 얘기를 왜 했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 이름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과연 그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난 작가가 될 거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일러스트 작가 말이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나의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 여름을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생기 있게 말이야. 나의 글과 그림을 통해 그러한 에너지를 전해주고 싶어. 어때? 내 이름이랑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아니면 말고. 사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작품은 그리 밝은 것 같진 않아. 그녀는 말하면서 재미있다는 듯 크게 웃었다. 나를 보며 말하는 그녀의 표정은 조금은 흥분한 것처럼 보였고 설레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덩달아서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었다. 자기 꿈을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그녀가 부러웠고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은 정말 연애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빨리 너의 작품을 보고 싶다. 정하영 작가가 어떤 것을 노래할지 궁금해. 너라면 분명 멋진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지금 구상 중인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너에게 가장 먼저 보여줄게. 너라면 분명 좋은 조언을 해줄 것 같아. 그녀의 대답이 나는 기뻤다.
비록 내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좋은 친구로서 작품을 함께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와 계속 함께이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한동안 그녀와 연락도 하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다. 창작의 한창일 그녀를 생각하니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망설여졌다. 나는 당분간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에 대해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 상우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여름을 버텨나갔다. 그는 혹시라도 내가 그녀에게 고백을 한 건 아닌지 수시로 체크했고 내가 요새는 연락도 안 하고 안 본 지 오래됐다고 하자 왠지 모를 안도의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그에게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꿈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여름방학이 어느새 끝나버리고 개강을 한 9월의 첫째 주에 드디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리고 상우도 시간 되면 같이 보자고 했다. 그녀의 문자가 너무나 반가웠다. 우린 오랜만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셋이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여전히 상우가 재밌는 얘기와 특유의 넉살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녀는 아직까진 회사를 그만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하며 나는 그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가게에서 나온 우리는 우리 집 옥상으로 이동했다. 나와 상우는 예전부터 모임의 마무리를 여기서 하곤 했다. 그리고 셋이 만나기 시작한 뒤로는 하영이도 함께했다. 우리 모두 옥상에 있는 평상에 앉아 동네의 야경을 바라보며 캔 맥주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옥상에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쳤을 때 그녀가 갑자기 우리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가방에서 클립으로 묶은 인쇄물을 꺼내 나눠주었다. 그러면서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우선 쓰여있는 글을 읽어달라고 했다. 나는 드디어 그녀가 작품 구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반가워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우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신경 쓸 바는 아니었다. 나는 첫 장을 넘기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어때? 그녀는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글을 다 읽은 우리에게 물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글인 거야? 상우가 종이를 앞뒤로 넘기며 물었다. 아직은 초고야. 내용도 더 다듬어야 하고 글이 완성되면 일러스트도 그려 넣어야 해. 그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너희에게 특별히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야. 나와 상우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았다. 솔직히 그 순간 나는 글의 내용보다는 그녀가 글을 쓴다는 사실을 상우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그녀가 그 사실을 나에게만 말해준 거라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의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준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난 상우와 둘이 만났을 때에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건 그녀와 나 둘만이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비밀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멍청한 오해였다는 걸 지금 깨달은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지난번 그녀는 글을 쓴다는 사실을 내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지 나한테만 말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부끄러웠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내게 얘기하지 않았던 상우에게 화가 났다. 우선은 조금 놀랐어. 네가 처음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솔직히 별 기대 없었거든. 근데, 와, 너무 괜찮은데? 침묵을 깨고 상우가 먼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전체적으로 그래 분위기가 신비하기도 하고 쓸쓸하면서도 또 따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결말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다. 소녀를 만나서 이제야 말을 해보려 하는데 벙어리가 되다니. 소년이 불쌍해. 결말에 대해선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해피엔딩으로 끝내기엔 뭔가 어색할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써보자고 생각하기도 했거든. 결말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생각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의 의견에 대해 대답했다. 그리곤 나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너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내 글이 그렇게 별로야? 나도 모르게 둘 사이에 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진 감정이 표정에도 드러난 모양이었다. 나는 얼른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표정을 풀고 그녀의 글에 대해 집중했다. 그녀의 글은 분명 흥미로웠다. 결말에선 여운이 느껴져 좋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글의 주인공인 말을 하지 않는 소년에게 강하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소녀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젠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된 소년이 마치 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그녀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쓸데없는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천천히 그리고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며 글에 대한 감상을 말했다. 글의 결말이 지금도 충분히 인상적이고 여운도 남아서 좋긴 하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소년과 소녀의 관계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둘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소녀는 결국 벙어리가 되었지만 소녀가 그의 곁에서 계속 함께 있어주는 거지. 난 소녀가 소년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꼈거든. 처음부터 소녀는 말 없는 소년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좋아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 비극에 빠진 소년에게 소녀가 구원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어. 가만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종종 그녀가 흥미롭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반응할 때 그녀의 큰 눈이 반짝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난 그런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다. 와, 나쁘지 않은데? 소년을 구해주는 소녀. 난 소년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사실 소녀의 역할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못했거든. 네 말대로 소녀가 먼저 다가와서 소년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절망에 빠진 소년의 곁에 있어주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도 소녀이면 좋을 것 같아. 네 얘기를 듣고 나니 따뜻한 느낌의 결말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고마워.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그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수줍게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옆에 있던 상우가 이런 나를 보며 말했다. 역시 넌 문과 체질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니까. 공돌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의 실없는 농담이 지금은 조금 거슬렸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근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쓰게 된 거야? 상우의 질문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각자의 생각을 말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실제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단어를 사용해서 본인만의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도 전달될 수 없고, 정작 말을 하고자 결심했을 때에는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었어. 나는 그녀의 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가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미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이 마치 깊은 골짜기를 향해 외친 메아리처럼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숙한 어딘가에서 낮은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북소리에 맞춰 내 심장 박동도 조금씩 빨라졌다. 당황한 나는 헛기침을 하고 시선을 먼 하늘로 옮긴 채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근데 아까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꼭 말을 통해 생각을 전달해야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 말이라는 수단보다는 전달하려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자세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뭐가 맞는 건진 모르겠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멋지다. 정하영 작가님, 어서 빨리 유명해져라. 나도 유명 작가 친구 좀 해보자. 맥주캔을 들며 상우가 말했다. 그 말에 그녀는 상우를 바라보고 쌩긋 웃으며 대답했다.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평생 무명 작가로 살 거다. 둘 중 하나겠지? 너 내가 무명 작가여도 나랑 계속 친구 해줘야 해. 우린 다 같이 건배를 하고 맥주를 마셨다. 나는 그녀와 상우의 짧은 대화를 들은 순간 둘의 사이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둘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은 어떤 이성적 판단 과정도 없이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나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건 바로 어쩌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 혼자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순간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밤 하영이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분명한 나의 목소리로 그녀에 대한 나의 마음을 말해줄 것이다. 늦 여름밤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 셋 사이를 지나갔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맥주캔을 천천히 찌그러뜨리며 어느새 더 커져버린 내 안의 북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냐? 상우가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자식 이상한데? 나 담배 사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하영아, 맥주 더 마실래? 더 사올까? 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를 털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더 마실 건지 물어보았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갔다 올게. 야, 빨리 일어나. 같이 가자니까. 상우가 나를 보며 재촉했다. 아니, 난 여기 있을게. 너 혼자 다녀와. 나는 상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내 목소린 평소보다 낮았고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잠깐 나를 보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결국 혼자서 계단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안은 자세로 앉아 말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영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린 그녀에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마음을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떠나가고 난 뒤 나는 홀로 평상 위에 앉아 밤의 정적이 차분하게 내려앉은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건물들 사이사이 좁은 골목길을 무심하게 비추었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불빛 아래를 천천히 지나갔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풍경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나와 하영 그리고 상우의 관계는 이제부터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느꼈다. 내가 그녀에게 수줍게 마음을 고백한 순간, 그녀가 미안해하며 그 고백을 거부한 순간,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우가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은 하영이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고백했었다는 것을 내게 알려준 순간, 그 순간마다 조금씩 어긋나던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완전히 틀어져 버려 예전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나는 평상에 드러누워 눈을 감고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녀를 좋아한 것부터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상우에게 그녀를 소개해 준 것? 스스로 화가 났고 너무나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피부를 스치는 바람을 통해 계절의 온도가 희미하게 변한 것이 느껴졌다. 알 수 없는 두근거림과 함께 20대 한가운데에서 만났던 이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다가온 차가운 계절의 뒤로 그렇게 초라한 눈물 자국만을 남긴 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퇴근길의 버스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부터는 하늘이 맑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멍하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없이 길 것만 같았던 여름날의 낮은 어느새 흐릿해져 갔고 이에 대비해서 거리의 간판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빛을 발했다. 직장 동료들이 금요일 밤인데 퇴근 후 같이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지만 나는 선약이 있다 하고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완전히 어두운 밤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하나 꺼내 식탁 의자에 앉았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안의 고요함이 보이는 듯 했다. 그저 맥주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마시며 집안 가득한 노란빛 고요함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과는 동떨어진 깊은 동굴 속에서 홀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서서히 내면의 심연으로 가라앉아가고 있으니 어김없이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정하영을 왜 만나려 하는가? 며칠 전 우연히 그 포스터를 보았을 땐 반가움과 신기함에 나도 모르게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곧 내가 갑작스럽게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다시 그녀를 만나는 게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스스로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지 10년도 더 지나 갑자기 나타나서는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작가가 된 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시 예전과 같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 그녀를 만나자고 생각한 이후로 이러한 고민이 매일 계속되었다. 그날의 안타까웠던 고백의 순간 이후로도 나와 하영 그리고 상우는 한동안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함께했다. 하지만 서로의 분위기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상우에게 고백했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고백했다. 그녀는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상우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나와 상우는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우리 셋은 여전히 동네 친구였다. 어딘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이 이상한 관계는 이후 우리가 함께할 때면 서로의 말과 행동을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배우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아마추어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차츰 서로 간의 연락과 만남이 뜸해졌고 상우가 갑자기 결혼하고 내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나와 그녀는 더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보지 못한 지 10년이 넘은 것이다. 나의 결정에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그냥 내일의 기분과 선택에 맡겨보자고 생각하며 더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꿈을 꾸었다. 비가 내렸고 나는 맨발로 비를 맞으며 길을 걸었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애타게 신발을 찾았다. 그러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여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가 하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신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열심히 그녀를 쫓아갔지만 거리엔 빗물이 가득 고여 나의 두 다리를 앞으로 내딛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나는 시야에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하영이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그리고는 꿈에서 깼다. 새벽 3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바깥에는 무섭게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번개가 쳤고 천둥이 울렸고 지면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들으며 지금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그리고 사라진 내 신발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어젯밤의 빗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듯 하늘은 새파랬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커다랗고 하얀 뭉게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갔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크게 기지개를 켰다. 오늘 아침의 날씨와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선반에 꽂혀 있는 바이닐 레코드를 이것저것 뒤적이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골라 턴테이블에 올리고 재생 스위치를 눌렀다. 1악장의 당당하고 경쾌한 선율이 비가 그친 뒤 맑게 갠 하늘과 더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원하고 신선한 바람을 가만히 느껴보았다. 꿈에 대해 생각을 하던 도중에 느닷없이 나는 오늘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 이후의 일은 이것저것 예상하지 않기로 했다. 바깥 날씨는 산책하기 딱 알맞았다. 햇볕이 여전히 따갑긴 했지만 공기 자체는 선선해서 그늘 속에 있으면 쾌적함이 느껴졌다. 서점이 위치한 종강역에는 북 콘서트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거리는 쾌청한 날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인파 속에서 종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북 콘서트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충분히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종로 3가역 사거리까지 오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무심코 서울극장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문득 예전에 그녀와 이곳 서울극장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난 이미 그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영화를 보는 게 마치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 마냥 설레했던 기억이 났다. 나는 다시 종강역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 서점으로 들어갔다. 나는 서점 게시판의 포스터에서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한번 확인했다.
포스터 하단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북 콘서트 시간까지는 아직 30분도 넘게 남았고 나는 미리 그 장소에 가지는 않기로 했다. 괜히 그 주변에 있다가 시작 전에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나도 당황스럽고 그녀도 당황스러워할지 몰랐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내가 혹시라도 그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행사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이것저것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느새 시간이 4시가 다 되었다. 나는 천천히 행사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렸다. 시간이 되자 무대 저편에서 그녀가 진행자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예전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그녀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활짝 웃어 보였다. 진행자가 북 콘서트 시작을 알렸고 그녀는 자신의 책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청중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조곤조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그녀의 말투와 목소리도 그대로인 듯 했다. 말을 하는 동안 반짝이고 있는 그녀의 눈을 보니 자신이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에 관해 반응할 때 큰 눈이 반짝거리는 것도 변함이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것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중일 거라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 10년 전보다 나만 나이가 들었고 나만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때 그 시절 이후로 서로 다른 시간의 속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속도를 다시 맞추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녀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청중 사이를 빠져나왔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았다. 나는 행사 장소를 떠나면서 무대 위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고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그 장소를 떠났다. 바깥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공기는 아까보다 더 신선해진 게 느껴졌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서점에서 들었던 비틀즈의 투어버스가 듣고 싶어졌다. 가방 속에서 멋대로 선이 엉켜있던 이어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풀어 스마트폰에 꽂았다. 나는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읽어보았다. 반복 듣기로 계속 들으며 가사를 곱씹어 읽어보았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사였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슬프고 쓸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태양의 황금빛이 길가의 가로수에 부드럽게 반사되어 잘게 부서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서늘한 바람과 따뜻한 빛을 얼굴에 맞으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귓가에서는 폴 맥카트니가 계속해서 우린 집으로 가고 있다고 노래했다.